네, 104페이지. 104페이지 가산세. 우리가 이제 TAT 1급 시험에는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아예 가산세를 몇 건 계산을 해서 신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문제를 그렇게 내거든요. TAT 1급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TAT 2급 응시할 거잖아요. TAT 2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가산세 직접 계산하는 것은 안 내요. 네, 그렇게는 출제를 안 하고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가산세가 지금 104페이지 표가 하나 있고 105페이지에도 표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 페이지에도 있죠. 네, 106, 107까지 예, 가산세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예, 한 4페이지에 걸쳐서 표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산세에 해당 항목이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올까? 네, 딱 나오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나오는 포인트를 제가 딱 찍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동안 출제되었던 거를 봤을 때 또 나와도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예, 너무나 항목이 많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내다 보면은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가산세가 공급가액이 1%가 참 많아요. 공급가액이 1%.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미등록했거나 허위 등록한 경우, 미등록은 어디까지가 미등록이냐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 미등록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우리가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미등록. 공급가액이 1% 가산세 내고, 그리고 이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가산세 내고. 그 다음에 타인의 명의로 허위로 등록했다라고 해도 예, 가산세 1% 내고 자기 명의로 다시 사업자 등록 다시 해야 돼요. 허위로 한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 내면 됩니다. 다음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앞에 두 개는 사업자 등록 관련된 거예요. 자,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 요게 이제 그동안 시험에서 요 두 개가 많이 나오는, 많이 질문하고 보기에 많이 등장하는 가산세입니다. 이 두 개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인데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은 언제까지 발급하면은 지연발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원래는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은 월 합계 세금계산서인 경우를 마지막 가장 늦게 발급할 수 있는 기일이 되는 거죠.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간주를 하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죠. 공급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자, 그러면 지연 발급은 뭐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이거 지났다는 건요, 다음 달 10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 발급.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1월 7일 날 그 공급을 했어요. 1월 7일 날 공급을 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기일은 최대 언제까지일까요? 예, 2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 발급이에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1월 말일로 해가지고 2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되니까. 원래는 1월 7일 날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공급일에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공급일에 발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1월 말일로 해가지고 2월 10일 날까지 발급하면 돼요. 그 대신 작성 날짜를 1월 말일로 작성하는 거죠. 1월 말일로. 그런데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 1월 7일 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바빠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 못했어요. 월요일 날이 됐네요. 1월 10일 날 출근했어요. 1월 10일 날, 1월 7일 날로 발급 못하나요? 됩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작성일자 입력할 수 있어요. 예, 그냥 딱 작성일자가 뭐 전송일자처럼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그 프로그램에는 작성일자는 손으로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작성일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표 작성으로 말하면 전표 작성 매입 매출 전표는 1월 7일 날 작성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를 1월 10일 날 입력할 때 1월 7일 날 공급을 했으면 1월 10일 날 금요일 날 바빠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와가지고 1월 7일 날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1월 7일 날로 발급되잖아요. 1월 7일 날로. 그래서 이제 전송이 어떻게 되나요? 전송이 문제네요. 전송. 예.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연 전송이 됩니다. 예. 지연 전송 되니까 뭐 그런 걸 따져가지고 그냥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해서 1월 말일로 해가지고 2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네, 지연 발급이 아니다. 그러면 지연 발급은 언제까지죠? 이 정상 발급, 이 지난 다음에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 될까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그러면 1월 7일 날 공급했으니까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과세기간이죠. 거기에 대한 확정신고는 언제예요? 7월 25일 날 확정신고 납부하죠. 이날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연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예, 핵심이 그거예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게 되면 지연발급이다. 만약에 보기에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과세기간보다 더 길어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자, 공급가액이 1% 가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미발급은 뭐냐면 요때까지 발급 안 한 게 미발급이에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안 했잖아요. 그 뒤부터는 그냥 미발급이에요. 내용을 볼까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은 2배 2%. 그래서 거래금액이 작으면 1%가 얼마 안 됩니다만 거래금액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게 무시 못하죠. 공급가액이 1억짜리라고 한다면 가산세가 100만 원이잖아요. 예.
거래 금액 뭐 단가 큰 거 이런 것들은 막 1억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가산세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때문에 가산세 내는 경우가 지연발급과 미발급으로 가산세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주로 문제에서 거론되니까 요거 1%, 2%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나머지 쭉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공급가액이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은 좀 세요. 3%. 제일 센 겁니다. 이 3%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도 3%. 예, 가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공급을 안 했는데 공급한 것처럼, 매입을 안 했는데 매입한 것처럼, 이렇게 판매자하고 매입자가 서로 짜야 그게 가능하겠죠. 예, 거래가 없었는데 거래를 그냥 서류로만 만드는 거예요. 거래가 없었는데 세금계산서만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을 하는가 내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쪽은 매출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매출이 없어. 자기는 매출이 더 늘어나도 문제가 없는 그런 입장인 회사가 하나 있고, 또 한 회사는 자기는 매출이 너무 많은데 매입이 너무 없어요. 매입이 너무 없어.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납부할 세액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발생했으니까 납부할 세액은 많을 수밖에 없죠. 매입은 적은데 매출을 많이 했으니까 납부세액이 당연히 많아야죠. 그런데 그게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짝을 맞춰가지고 그냥 세금계산서만 좀 발급해달라. 일정한 주고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가공입니다.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3% 제일 세죠.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도 받은 사업자도 2%. 과다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과다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2%, 그걸 수취한 매입자도 과다기재한 부분에 대한 2%. 그래서 이게 세죠. 3%, 2%. 네. 허위로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허위로 하는 것들. 다음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산으로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또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전산 프로그램을 쓰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미제출이나 이런 게 없겠습니다만은, 종이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이걸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이런 경우도 부실기재해서 0.5% 공급가액의 0.5%. 아니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서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늦게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0.3% 지연 제출은 0.3%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된 과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관련돼서 그 합계표 불성실에 대한 것이 전부 다 0.5%입니다. 0.5%.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요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됩니다. 전송.
그런데 요거는 저 가산세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아까 그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은 1%였잖아요. 예, 1%인데 이거는 0.3%예요. 0.3%. 예. 그러니까 예, 잘 따져봐가지고 어느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유리한지 잘 따져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지연 발급, 요게 지금 여기다 지연 발급이라고 좀 메모해 놔야 되겠네요. 지연 발급 아니야, 지연 발송. 이게 지연 발송이고 이건 미발송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에는 지연 발송과 미발송으로 나누어지는데, 지연 발송은 원래는 다음 날까지 그 공급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했는데 언제가 경과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그 다음 날까지는 전송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을 하게 되면은 지연전송. 이 확정신고 기한이라는 게 뭐하고 같아요?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발급하고 시기 똑같죠? 예.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라고 했습니다. 가산세 1%였고 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 기한이 지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 전송이에요. 가산세 0.3%. 그 다음에 그 밑에 미발송은 뭐냐면은 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면 미발송으로 봅니다. 0.5%.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불성실은 최대 0.5%입니다. 공급가액의 0.5%. 늦게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0.3%. 전송을 그때까지 안 하면 0.5%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아까 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있었잖아요. 법인이 의무발급 대상자이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죠.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붙습니다. 전자로 발급 안 하고 종이로 쓰게 되면은 1% 가산세를 나중에 납부하게 된다. 자, 이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무신고는요,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애정신고 납부 대상자다 그러면 1월 달에 공급을 했으면 4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됐죠. 근데 4월 25일 신고를 안 했어요. 예. 그게 무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과소신고, 초과환급. 이거는 자, 신고는 했어요. 4월 25일 날 신고를 했는데 일부를 빼먹고 신고했어요. 그 뺀 부분이 과소신고예요. 그러니까 무신고하고 과소신고는 다르다.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린 거고 신고 기간을 넘겨버린 거예요. 하나도. 한 건도 신고를 못하고. 근데 과소신고는 부랴부랴 신고를 하긴 했는데 빠뜨렸네 몇 개를. 이런 게 과소신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신고와 과소신고에는 일반과 부당이 있어요. 예, 일반과 부당. 일반은 바빠서 아니면 깜빡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부당은 뭐
알면서 일부러 그랬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따블이 돼요. 부당은 괘씸죄. 네, 일반적인 것은 다 일반 무신고가 됩니다. 예. 뭐 너무 바빴다, 깜빡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무신고는요. 여기는 이제 가산세라는 건 납부 세액에다가 세금을 더 가산세, 세금에다가 가산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무신고는 그때 신고했다면 납부해야 될 세액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20%. 예, 세금이 100만 원이면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20만 원. 영세율 사업자는 영세율 과세 표준. 영세율 사업자는 영세율에 대한 부분은 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의 0.5%. 우리 무신고 했으면 영세율도 과세 표준도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율에는 세액이 없으니까 과세 표준의 0.5%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당 무신고는 40% 0.5% 영세율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과소신고를 보면은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예. 무신고보다는 좀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가산세율이 절반으로. 그리고 영세율 그 과소신고하는 것은 무신고하고 똑같이 0.5%. 부당은 40%, 4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되고 영세율은 똑같이 0.5%입니다. 그래서 영세율은 전부 다 영세율 과세 표준에 이 신고 관련 가산세가 보면은 전부 다 0.5%예요. 전부 0.5%. 실제로 이거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TAT 1급까지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예. 왜냐면은 TAT 1급에서 이제 가산세 문제를 낼 때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 이거 문제를 잘 내거든요. 애정신고 때 누락된 세금계산서다 하고 그걸 신고해라. 그러면 확정신고기간에 누락분으로 전표 입력해가지고 그것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애정신고 누락분으로 들어가면 밑에 가산세를 꼭 계산해줘야 돼요. 그때 과소신고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10%를 우리가 이제 어떤 항목은 그 세금 계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어떤 가산세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있어요. 해당되는 금액만 딱 입력하면 알아서 가산세율이 딱 적용돼 가지고 자동 계산되는 것이 있는데 일부 항목은 이 가산세율이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책 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가산세를 알아야만이 거기다 곱해가지고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산세율은 다 보여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신고까지는 했어요. 아니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으면 두 가지를 다 내야 됩니다. 세금을. 아니 가산세를. 그런데 신고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납부는 안 했다. 그러면 신고 관련 가산세는 없지만 나중에 늦게 낼 때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해서 내야 되죠.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미납부한 세액이 있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다가 곱하기 일수. 기간이라는 건 며칠간 며칠 후에 납부하느냐 하는 거죠. 거기다가 곱하기 2.5 나누기 만 하면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하루 이자예요. 하루 이자. 그래서 기간에다가 2.5 곱한 다음에 만으로 나누는 겁니다. 0.000025인가 그래요. 하루 이자가. 이렇게 계산한다. 자, 기타 가산세를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의 가산세,
내용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애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데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납부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발급받은 것도 전부 다 뭡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 매입이 57번 유형인가 그러죠? 그걸로 다 신고해 줘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그런데 신고를 누락시키게 되면은요, 국세청 컴퓨터에서 이렇게 분석이 돼 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체크해 냅니다. 그러면 관할 거기 이제 공무원이 세무서에서 이런 거 누락됐다. 그러면서 다시 신고해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다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매입세액이니까 공제받는 거죠. 공제받으면서 가산세 내면서 공제받으면 되고요. 공급가액의 0.5%. 현금 매출 명세서 등, 자, 현금 매출 명세서 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익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수익 금액의 1% 가산세가 있다. 이 수익 금액이라는 것은 미제출 수익 금액이나 부실기재 수익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사실 여기가 이게 다인지 좀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큰 항목으로 8가지로 나열을 했는데 굉장히 많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보통 공급가액이 1%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거 제가 찍어드렸어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 미발급 2%,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넘어가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0.3%, 미발급 0.5%. 요 4개가 아주 많이 시험에는 많이 다루어진다. 요 4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제7절 간이과세자. 네, 우리 FAT 1급의 부가가치세 이론에서는 간이과세자라는 단원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었는데 여기는 아예 제7절에다가 간이과세자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딘가 나올 것 같았는데 여기 나오는군요. 간이과세자의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는다 이거죠. 일반 과세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무사 사무소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 부가가치세 업무를 맡긴다 하더라도요. 세무사 사무소에서 신고 납부할 때마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법인 같으면 4번 하니까 4번 신고 납부 업무에 대해서 비용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한 번만 청구하겠죠. 1월 달에 한 번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비용이 적게 들립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납부할 세액도 일반 과세제보다 따져보면 더 적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4,800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우리가 간이과세자로 적용해 줬는데요. 요게 지금 적용된 게 지금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2021년도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바뀐 게 4,800에서 8,000만 원으로. 자, 그런데
적용 배제라는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 배제 업종은 뭐냐? 1번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업자가 사업이 하나 있고 또 사업이 두 번째가 하나 사업이 있는데 사업 1은 직전 연도에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인데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2억이에요. 2억. 예, 2억. 8천만 원 초과했죠. 그러면 이제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일반 과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5천만 원이에요.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5천만 원. 그러면 요거를 이 사업자 번호, 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받지 못하느냐?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해당 적용 배제. 그 다음 두 번째 업종에 따라서요. 광업은 안 된다. 광업은 전부 일반 과세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조업도 안 되는데 제조업은 참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떡집도 제조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조업 중에서도요. 가로 열고 보면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제조업자 중에서 도매상들한테 이렇게 뭘 파는 게 아니라 만들긴 만드는데 전부 개인 소비자,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거예요. 개인 소비자들에게. 그러한 제조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그래서 제조업 중에서 이렇게 개인에게 파는 이런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거기는 제외돼요. 그 다음에 도매업도 간이과세자 될 수 없습니다. 가로 속에 보면은 제외가 있어요. 소매업을 겸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재생용 재료 수집이나 판매업은 간이과세자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간이과세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매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에 해당하는 유흥사업자 간이과세자 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아파트 하나 가지고도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 신청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모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그 규모 이상이 됐을 때 적용이 안 된다. 전문 서비스업 적용 배제됩니다. 전문 서비스업 하면은 업종이 보통 변호사, 의사, 또 세무사, 회계사 이런 직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무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 서비스업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적용 배제. 아까 유흥업소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도 적용 배제다. 두 개 합쳐서 8천만 원이 넘어도 적용 배제다 이거죠.
하나가 8천만 원 넘은 게 있어도 안 되고 두 개를 더해서 8천만 원. 가로 열고 둘 이상의 사업이 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 장소인 경우는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밑에 것까지 세세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네, 주로 이제 뭐 이런 거 정도가 좀 특이하니까 여기 전문 서비스업이 배제된다. 광업이나 제조업이 배제된다. 도소매업이 배제된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자 중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자를 한번 볼까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 적용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실적을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건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실적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소매만 할 것 같아요. 소매만. 그래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아예 신청을 하라 이거예요. 8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이 되면 그럼 해줍니다. 근데 사업을 해보니까 8천만 원 초과했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주 1이 뭔가 볼게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업하고 유흥업소는 간이과세자 규모를 더 줄여놨어요. 간이과세자 대상이 적용받기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4,800만 원 미만으로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할까? 납부세액 계산이 일반 과세자하고 다릅니다. 일반 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그랬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계산했는데, 자, 간이과세자는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과세표준. 여기서 과세표준은 또 공급가액이 아니에요. 좀 밑에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테니까 일단 여기서 과세표준 미리 말씀드릴까요? 과세표준은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다. 요거 좀 미리 알아두세요. 공급대가.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요, 이 개인 최종 소비자를 상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것을 뭐 하나 요걸 하나 완구인데 이걸 하나 판다. 요거 얼마예요? 요거 8,000원입니다 하면 여기에 8,000원에 부가세 포함된 거예요. 부가세 포함. 그걸 장부에 그냥 적으면 돼요. 뭐 하나 8,000원에 팔았다. 그래서 쭉 매출한 것을 매출장을 쭉 기록해 나가면 그 모아진 매출액이 다 공급 대가예요. 세금 포함된 거예요. 그거에다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어요. 제조업은 몇 프로, 교육서비스업은 몇 프로, 도소매업은 몇 프로 이렇게. 그래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다음에 그것의 10%. 그러면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건 뭘까? 우리가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업종의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이익률입니다.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이익률. 막 건설업 같은 게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이익률이.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이익률이 있어요. 이런 업종은 얼마를 팔면 이익이 얼마나 안 되더라. 그걸 이제 부가가치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급대가에다 이익률을 곱해서
그 이익 난 거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개념이 뭐예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자 2,000원에 사가지고 3,000원에 팔면 1,000원을 창출한 거예요. 이익이 1,000원이다. 1,000원 이익을 마진을 1,000원을 붙여서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1,000원의 10%를 납부하는 게 그게 부가가치세의 원리거든요. 자기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게 부가가치세죠. 그런데 이제 일반 과세자는 납부할 세액을 창출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하면 그게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출세액 얼마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 전부 더해서 계산해서 뺀 나머지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납부 방법이 다르다. 공급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자, 납부세액을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납부세액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한 납부세액에다가 재고 납부세액을 더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재고 불인정. 재고 다 판매한 걸로 봐요. 네, 간이과세자의 재고는 인정을 안 해줘요. 네. 재고 다 판매한 걸로 보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재고를 미리 내는 거예요. 세고 어차피 팔 거예요. 그 재고는. 그래서 재고 납부세, 예, 재고 납부세. 재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납부세액을 또 계산해요. 재고 공급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해가지고 10% 하면 재고 납부세액 나오죠. 예, 이렇게 계산한 납부세액에다가 재고 납부세액을 더해가지고 이제 이건 빼줍니다. 세액공제 받을 거 빼주고 애정 때 이제 고지 납부했잖아요. 세무서에서 고지서 오는 대로 미리 낸 세금이 있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만약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가산세는 더하고 해가지고 최종 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 대해서 이론에서는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실무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무로 내기가 좀 쉽지가 않죠. 회사를 간이과세자 회사 코드로 문제를 내야 되는데 TAT 2급은 제조업이면서 중소기업으로 딱 세팅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해서 실기 문제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론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뭐다?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식점이라든가 동네 마트, 소매업이나 이런 데는 부가가치율이 15%예요. 15%. 마진을 굉장히 작게 봐주는 겁니다. 이익률을.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좀 센 게 이런 금융업, 보험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시설관리, 임대 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이런 데는 부가가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업종은 부가가치율을 높게 봐서 세금이 더 다른 업종보다 많죠. 과세표준이 같다 하더라도. 자, 건설업도 높은 편이에요. 건설, 운수, 창고업, 정보통신 30%. 참고로 알아주시고 제일 낮은 부가가치율이 음식점과 소매업이다. 15%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아까 세액공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액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매입세금 계산서를 간이과세자도 수취했을 거 아니에요. 매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
그 매입세금 계산서에 있는 매입세액을 다 공제해 주지 않아요. 이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하게 되면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받는 거 있죠? 예,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정신고 때만 되는데 어차피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1월달이기 때문에 언제나 확정신고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전자신고 하게 되면은 10,000원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내용은 매입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부가가치율만큼의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금액에 대해서 일정 율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아까 여기서 공제하는 거, 여기 세액공제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와 납부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하느냐? 네, 원칙적으로 고지납부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고지납부 앞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다. 아까 앞부분에 나왔는데요. 아니, 앞부분에 나온 건 그 일반 개인 사업자, 그게 나왔죠. 이거 봐야 되겠네요. 이건 지금 간이과세자의 애정 납부니까. 자, 고지납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해가지고 7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휴업이라든가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여기도 똑같아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애정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애정부과 시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애정부과 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뭐 여기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니까 1월 25일이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이거는 일반 과세자하고 똑같아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서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해야 한다. 네, 그래서 확정신고는 1월 25일이다. 폐업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이론의 마지막 표 하나가 있죠. 네, 마지막 표는 비교. 간이과세자하고 일반 과세자를 비교해가지고 이런 항목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적용 대상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그 이외에는 다 일반 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 자, 과세기간에서 차이가 나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 6개월씩 쪼개지고요. 과세표준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납부세액의 구조. 아까 금방 우리 정리했죠.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구해요? 공급대가 곱하기 부가가치율 거기다가 10% 이래가지고 납부세액을 구하죠. 그런데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가 뭐예요?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그 다음 세금계산서 발급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그리고 계속사업자의 경우에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죠. 나머지는 다 영수증 발급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과세자는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중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그 아까 영수증 발급 대상자들 나왔죠. 네, 입장권을 발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객 운송 사업자, 그 다음에 미용, 목욕탕 이런 사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에서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해줘요. 네,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 대가의 0.5%군요. 그러니까 그 공제율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세금계산서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 0.5%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해주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이라는 걸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는 대손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납부의무 면제가 일반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단돈 100원이 나와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 나온다. 그러니까 1년 내 매출액이 간이과세 사업자의 매출액에는 부가세가 다 포함된 거예요. 즉 공급 대가예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4,799만 9,999원까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매출이 200씩이면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매출이 200이면 400. 한 달에 매출이 400이면 4,800 딱 나오죠. 예. 한 달에 400에서 1원만 부족하면 4,800만 원 미만이 나오죠. 그러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는 겁니다. 예. 면제해버려요. 면제. 면제를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돼요. 그래야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간이과세자 4,800원 미만이라고 그래서 미만이니까 우리는 신고 안 하면 되겠지. 신고 안 하면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아무리 매출이 적어도 신고는 하고 세금 안 내면 돼요. 자, 포기 제도가 있는데 간이과세 포기는 있어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는 될 수가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안 됩니다. 일반 과세를 포기하고 간이과세로 가는 것은 없다. 이런 거 비교하는 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빠르게 부가가치세 이론을 딱 정리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부분은 나중에 실무 연습할 때 더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소득세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